철학이 우리 인생에 스며드는 순간.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에릭 와이너 지음, 김하현 옮긴. 들어가는 말. 출발. 배가 고프다. 먹고 또 먹지만 그래도 배가 고프다. 더 많이 먹을수록 더욱더 배고파진다. 스마트폰에 손을 뻗는다. 얼마나 경이로운 기기인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한 번만 밀면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양자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사의 모든 지식을 접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지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 충족되지 않은 이 배고픔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혜를 원한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 정보와 사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고 지식은 뒤죽박죽 섞인 사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혜는 뒤얽힌 사실들을 풀어내어 이해하고 결정적으로 그 사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영국의 음악가 마일스 킹턴은 이렇게 말했다. 지식은 토마토가 과일임을 아는 것이다. 지혜는 과일 샐러드에 토마토를 넣지 않는 것이다. 지식은 안다. 지혜는 이해한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인지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지식이 늘면 오히려 덜 지혜로워질 수도 있다. 알미 지나칠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다.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다. 지혜는 실천하는 것이다. 지혜는 기술이며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지혜를 운으로 얻으려는 것은 바이올린을 운으로 배우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지혜의 부스러기를 줍기를 바라면서 비틀비틀 인생을 살아나간다. 그러면서 혼동한다. 시급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말이 많은 것을 생각이 깊은 것으로 착각하며 인기가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 한 현대 철학자의 말 맞다나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나도 거의 언제나 배가 고프다. 내 생각엔 기억 내내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닌 우울 때문인 것 같다. 지난 몇 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허기를 채워보려고 했다. 종교, 심리상담, 자기계발서, 여행, 그리고 짧았지만 끝이 영 좋지 않았던 환각버섯 체험까지 전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배고픔이 완전히 해소되지도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지하세계, 즉 우리 집 지하실로 모험을 떠났다. 지하실은 내가 거실에서 놓을 수 없다고 판단한 책들을 격리해두는 곳이다. 그곳에서 왜 방귀가 나올까와 바보들을 위한 자산관리 사이에 낀 윌 듀런트의 1926년 책 철학 이야기를 발견했다. 책은 엄청나게 무거웠고 책장을 펼치자 먼지 구름이 일어났다. 나는 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듀런트의 글은 우리와 같은 깨달음을 주거나 나를 180도 변화시키진 못했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글의 내용보다는 글에서 느껴지는 열정 때문이었다. 듀런트는 누가 봐도 사랑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무엇에게? 영어의 철학자는 라는 단어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어 필로소포스에서 왔다. 하지만 미국 독립선언문이 행복을 손에 놓는 것에 관한 글이 아니듯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 역시 지혜를 소유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추구하는 행위 그 자체다. 나는 지금 기차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디쯤이다. 아니, 사우스캐롤라이나인가? 잘 모르겠다. 기차에 타고 있으면 여기가 어디인지 또 지금이 몇 시인지 모르기 쉽다. 나는 기차를 좋아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차 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SD45 디젤 전기기관차를 보고 침을 줄줄 흘리는 철도광은 아니다. 용적 톤수나 레일의 폭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경험이다.
오로지 기차로 이동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광활함과 아늑함의 희귀한 조합. 기차 내부는 태아를 감싸는 양막의 내부와 비슷한 면이 있다. 훈훈한 온도, 따뜻한 햇살, 기차는 나를 자의식이 생기기 전에 더 행복했던 시절로 데려다준다. 세금 신고 양식과 대학 등록금을 위한 저축과 치과 치료와 교통체증을 몰랐던 시절, 카다시안 일가를 몰랐던 시절로. 내 장모님은 파킨슨병 말기의 환자다. 파킨슨병은 여러 능력과 기억을 앗아가는 잔인한 질병이다. 장모님은 이미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어린 시절 뉴욕 북부에서 기차를 탔던 경험만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올버니에서 코닝을 거쳐 로체스터로 갔다가 다시 올버니로 돌아오는 여정이었다. 그때의 풍경과 소리 그리고 냄새는 지금도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물밀듯 밀려온다. 기차에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머무는 무언가가 있다. 철학과 기차는 서로 잘 어울린다. 기차 안에서 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버스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아주 조금도 불가능하다. 느껴지는 감각이 다르기 때문이거나 어쩌면 연상작용 때문일 수도 있겠다. 버스는 어린 시절에 갔던 수학여행이나 캠프처럼 내가 가기 싫었던 장소를 떠올리게 한다. 기차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를 데려다 준다. 그것도 생각의 속도로. 하지만 철학과 기차에는 퀴퀴한 느낌이 있다. 둘 다 한때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였으나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유물이 되었다. 오늘날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도 일부러 기차를 타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부모님이 말리는데도 일부러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철학은 기차 타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뭘 모르던 시절에나 하던 것이다. 나는 필로소피 나우라는 제목의 잡지를 구독한다. 이 잡지는 2달에 한 번씩 무슨 포르노 잡지처럼 갈색 각봉투에 담겨 배달된다. 얼마 전의 표제는 세계는 환상인가 였다. 또 다른 표제는 이거였다. 참과 진리는 같은 것인가? 내가 이 표제를 읽어주면 아내는 누나를 굴린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아내도 이런 글들이 철학의 모든 문제를 보여주는 정확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철학은 어처구니 없고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 철학, philosophy라는 단어와 실용적인 practical이란 단어는 오직 사전에서나 가까이 붙어 있다. 기수는 우리를 꿰어내어 철학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믿게 한다. 알고리즘이 있는데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필요하겠는가? 디지털 기술은 삶의 작은 질문에 답하는 능력이 무척 탁월해서 우리는 이 기술이 삶의 커다란 문제에도 쉽게 답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시리가 맛있는 브리또 가게를 찾는 데는 뛰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그 브리토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면 시리는 아무 대답도 내놓지 못할 것이다. 아니면 기차 여행에 대해 생각해보자. 기술과 그 지배자인 과학은 기차의 속도, 무게, 질량은 물론 기차 내부에서 와이파이가 계속 끊기는 이유까지 설명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차를 타고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할지 말지, 늘 사람을 짜증나게 하지만 현재 중병을 앓고 계신 칼 삼촌을 찾아뵐지 말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과학은 뒷좌석에서 괴성을 지르며 내 등받이를 발로 차는 아이에게 육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용인되는지 아닌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창밖의 풍경이 아름다운 건지 흔한 건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확실하진 않지만 철학도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철학은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고 바로 거기서 큰 가치가 있다. 우리 동네 서점에는 철학 세션과 자기계발 섹션이 붙어 있다. 고대 아테네의 반스 엠노볼에서는 이 두 섹션이 하나였을 것이다. 그때는 철학이 곧 자기계발이었다. 그때는 철학이 실용적이었고 철학이 곧 심리치료였다.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었다. 철학은 치유 효과가 있지만 핫스톤 마사지의 치유 효과는 그 방식이 다르다. 철학은 쉽지 않다. 철학은 멋지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다. 철학은 스파보다 헬스장에 더 가깝다. 프랑스 철학자
메를로퐁티는 철학을 근본적 반성이라고 불렀다. 메를로퐁티가 철학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약간의 통렬함과 위기의식을 불어넣었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한때 철학자들은 전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철학자들은 영웅이었다. 그들은 자기 철학을 위해 죽을 의향이 있었고 소크라테스 같은 몇몇 철학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제 철학의 영웅적인 면은 대학의 종신 재직권을 따내려는 투쟁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철학에 대해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철학적으로 사색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철학은 다른 과목과는 다르다. 철학은 지식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사고방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무엇을 이나 왜가 아니라 어떻게다. 어떻게, 요즘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단어다. 어떻게를 알려주는 실용서는 출판계의 망신거리로 마치 크게 성공했지만 무례한 사촌과 비슷하다. 진지한 작가들은 실용서를 쓰지 않고 진지한 독자들은 실용서를 읽지 않는다. 적어도 자신이 실용서를 읽는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실제 본질은 무엇일까? 나는 왜 무가 아니고 무언가가 존재할까를 고민하며 밤늦게까지 잠 못 들지 않는다. 우리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처럼 어떻게를 묻는 질문이다. 과학과 달리 철학은 규범적이다. 철학은 세상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까지 말해준다. 작가 데니얼 클리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에게 다음과 같은 최고의 찬사를 던졌다. 에피쿠로스를 철학이라기보단 삶을 고양시키는 시라고 생각하고 읽을 것. 나는 지난 몇 년간 그 시를 흡수했다. 아주 천천히 생각의 속도로. 기차의 창가 자리에 푹 파묻혀서 언제 어디서든 가능할 때마다 기차를 탔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이 사색에 빠진 곳을 여행했다. 와이오밍에 있는 스토아 캠프와 델리에 있는 인도 철도부에 용감히 맞섰다. 뉴욕시 지하철의 F 노선을 그 누구보다도 오래 탔다. 이 여행들은 철학의 막간에 있는 인터미션, 내 다리와 정신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기회였다. 여행은 좋은 의미에서 나를 멈춰서게 했다. 구글에서 철학자를 검색하면 수백, 수천 명의 이름이 든다. 나는 그중 14명을 선택했다. 어떻게? 신중하게. 이 14명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혜롭다. 각기 다른 맛의 지혜다. 이들의 삶은 방대한 시간대.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를, 시몬 드 보부아르는 20세기를 살았다. 공간대, 그리스에서 중국, 독일, 인도까지에 자리한다. 14명 모두 죽었지만 훌륭한 철학자들은 사실 죽지 않고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지혜는 쉽게 이동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절대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 목록에는 유럽인이 많지만 유럽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양의 지혜를 독점하는 건 아니니까. 또한 목록에 있는 철학자 중에는 니체처럼 상당히 다작한 사람도 있지만 소크라테스나 에픽테투스처럼 단 한 자도 쓰지 않은 사람도 있다. 다행히 제자들이 기록을 남겼다. 살아생전에 대단한 명성을 얻은 사람도 있고 무명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 철학자로 알려진 사람도 있고 간디처럼 철학자로 간주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실제로 간디는 철학자였다. 일본의 궁녀이자 작가였던 세이 쇼나콘처럼 처음 듣는 이름도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요약하면 내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사상가들이 지혜를 사랑했고 그 사랑에 전염성이 있는가? 우리는 대개 철학자들을 육체 없는 영혼으로 여긴다. 내가 고른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신체를 가진 활동적인 존재였다. 트레킹을 하고 말을 탔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와인을 마셨으며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실용적인 철학자였다.
그들의 관심은 삶의 의미가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러 자잘한 결점이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때때로 몇 시간 동안이나 무아지경에 빠졌다. 루소는 사람들 앞에서 몇 번이나 엉덩이를 깠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푸들과 대화를 했다. 니체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자. 어쩌겠는가. 지혜는 고급 양복을 입는 일이 드물다. 뭐 모를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겐 늘 지혜가 필요하지만 삶의 단계마다 불필요한 지혜가 다르다. 15살에게 중요한 어떻게 질문과 35살 또는 75살에게 주는 75살에게 중요한 질문은 같지 않다. 철학은 각 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그 단계들은 손살같이 지나간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의 시간을 전부 가진 양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하찮고 바보 같은 것들로 머릿속을 채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아니다. 나는 내가 중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에 수학 천재인 내 10대 딸아이가 지적해 주었듯이 내가 110세까지 살지 않는 한 엄밀히 말하면 나는 중년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군뱅이처럼 느린 기차에 타고 있긴 하지만 어떤 절박함이 내 펜을 움직인다. 삶을 살아내지 않고서는 죽고 싶지 않은 자의 절박함이다. 특정 위기를 꼽을 순 없다. 건강에 대한 불안도 없고 경제적으로 천벌을 받지도 않았다. 할리우드 영화에 나올 법한 위기가 있다기보다는 짜증과 실망이 은은하게 흐르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 뿐이다. 내게 아직 삶은 골칫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턱 밑에서 시간이 내뱉는 뜨거운 숨이 느껴진다. 매일 조금 더 강하게 나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고 싶다. 아니, 알아야 한다. 그것도 너무 늦기 전에. 결국 인생은 우리 모두를 철학자로 만든다. 프랑스 사상가 모리스 리즐링이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보고 생각한다. 왜 기다려야 하지? 왜 삶의 골칫거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오늘, 바로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인생이 이끄는 대로 나도 철학자가 되면 안 되나?